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대중문화평론가 황진미입니다. 대중문화의 현상을 콕 집어서 말해주는 황진미의 문콕 토크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고요. 오늘은 최신 개봉작 마돈나의 감독님 신수원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수원 감독님. 안녕하세요. 지난 7월 2일이었죠. 마돈나가 개봉을 했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영화를 지금 보신 분도 있고 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국민TV 시청자 여러분. 제가 어쨌든 마돈나가 7월 2일에 개봉했는데 조금 상영관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좀 약간 어두운 영화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작년이었고요. 예, 영화 상영관을 좀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해외에서는 지금 칸네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에 초청이 되지 않았습니까? 해외에서는 어떤 호평이 먼저 있었고 지금은 국내에서 이제 어렵게 관객들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개봉에 앞서서 그러니까 개봉의 즈음에서 어떤 SNS 상에서의 약간의 논란 같은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감독님께서는 약간의 관객과의 소통에 있어서 어떤 섭섭하고 불편한 면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소명이랄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사실 영화 자체는 굉장히 어떤 밝고 경쾌한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좀 상영관이 대중적으로 많이 잡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 약간 이런 거를 좀 사적인 공간에 토로를 사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좀 그게 뭔가 오해를 일으킨 것 같고 원래는 그런 의도가 이제 좀 아니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조연으로 나왔던 변요한 이제 배우는 원래는 이제 미생을 찍기 전에 지금 이 영화를 먼저 찍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 영화가 좀 늦게 개봉하면서 우리의 변요한 배우가 왜 저기서는 저런 조연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야? 이제 이렇게 섭섭하게 느끼신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는 적은 상영관 되게 먼 데서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명왕송도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근데 1년 후 해를 넘겨서 이제 개봉을 하고, 이번 영화도 해외에서 먼저 인정을 받고 해를 넘겨서 개봉을 하고, 이런 것이 어쩌면 감독님 영화가 대중과의 소통을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평론가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우리 사회의 어떤 현안, 자본주의적인 모순 이런 것을 명왕성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 마돈나는 그러니까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 젠더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깊숙이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논쟁적이고 이런 것들이 쉽게 이렇게 아주 편하게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토록 논쟁적인 주제에 어떤 탐구해 들어가는 감독님의 어떤 입장이 있으실 텐데요. 예, 원래 논쟁을 하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명왕성은 아무래도 학교에 오랫동안 있었다 보니까 좀 점점 뭔가 교육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적어지는구나.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학교의 그 기능 자체가 약간 입시학원으로 전락해가는 거를 느끼면서 제가 교사로서 굉장히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반영된 거고, 또 이번에 마돈나 같은 경우도 제 뭐 주변에 어쨌든 그 비정규직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여자친구들이 있고, 또 저도 또 어릴 때 이제는 아버지가 좀 어렵게 세일즈맨이나 뭐 이런 생활들을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쪽에 관심을 갖게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논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저의 어떤 삶 속의 어떤 그 경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물론 마돈나는 전혀 그거랑 뭐 삶과 크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렇습니다. 감독님 영화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시공간, 지금 현재 어느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떤 극점으로 치달으면서 판타지랄까, 상징이랄까, 어떤 추상이랄까,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인 현실을 다루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리얼리티의 궁극 지점에서 판타지로 뛰어넘는 그런 측면 같은 것은 감독님만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구체와 추상의 관계? 이런 것은 어떤 건가요? 제가 그러니까 워낙 뭐냐면은 영화도 사실 되게 리얼리티에 충실한 사실적인 영화들도 좋아하지만, 또 한편에 그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 같은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 그림으로 비유하자면은 그 피카소는 어떤 도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현실의 어떤 원래 이 존재하는 것들을 다른 식으로 변형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밀레 같은 자연주의 화가들은 실제 있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는 표현을 한다면, 저는 그게 어떤 추상화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리얼리티에 기반한 그런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좀 피카소 쪽을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그래서 결국 현실의 어떤 일어나는 것들에 주목을 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옆에 주변에서 매일매일 보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최대한 어쨌든 보여주되, 어느 순간 어떤 약간 피카소 같은 형태의 그런 뭔가 추상적인 걸로 빠지는 그런 습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대신 좀 경계하는 건, 또 개인적으로 어려운 영화를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어려운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결국은 다시는 현실로 돌아오는 약간 이런 형태? 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문학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마돈나는 어찌 보면 이제 문학으로 얘기를 하자면 액자소설 같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어떤 임신한 변사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또 헤림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물가에 서 있는 거에서부터 어떤 암시로서 어떤 두 사람이 어떤 조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제시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헤림이라는 인물이 마돈나의 어떤 삶과 죽음의 과정을 이제 추적해서 탐문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표면에는 이제 마돈나의 삶이 이렇게 쭉 어떤 순환사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기에서는 어떤 텅 빈 눈을 가진 존재라고 헤림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인물에 대한 묘사를 하기 위해서 서영이라는 배우와의 교감이랄까? 그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였는가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렉팅 같은 건 어떻게 하셨나요? 디렉팅은 뭐 크게 한 게 없고 그냥 대사 주고요. 근데 그 텅 빈 눈이라는 거는 되게 처음부터 생각했던 게, 뭔가 사람들을, 저는 좀 눈을 보면 뭔가 그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마주쳐서 얘기하고 이러면은 다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 헤림은 텅 빈 눈을 가졌다고 이제 묘사를 하면서 생각한 게, 헤림이란 여자는
살아온 어떤 세월에 뭔가 그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양파 껍질처럼 계속 켜켜이 쌓아놔서 자기 방어벽을 굉장히 두껍게 만든 인물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의 집에 가면은 방에 살림도 별로 없고 거의 고시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방도 뭔가 텅 빈 방일 것 같고 공허함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대신에 그냥 봤을 때는 그냥 여자처럼 보이지만 눈을 들여다봤을 때 거기서 뭔가 텅 빈 거를 경험하게 되는 그 관객들이 같이 좀 봐줬으면 했고 디렉팅 별로 주문할 것 없이 서영희 씨가 되게 눈빛이 되게 좋아요. 좋고 또 되게 감정이 많으신 분이에요. 감정이 오히려 굉장히 풍부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감정에 휩싸여서 막 우시고 그런데 그 우시는데 또 눈물을 닦으면 또 다른 느낌이 나와요. 예, 그런 그 미묘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업어갔습니다. 텅 빈 방, 그 텅 빈 눈. 예. 캐스팅을 아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고맙죠. 이 작은 영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돈나는 이 자체로도 그냥 뭐 안락사, 장기 이식 이런 것만으로도 이게 굉장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생명윤리의 어떤 현안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더 이 자본이라는 것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돈 때문에 죽어도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임신한 체의 무연고자인 사람은 두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돈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죽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아이러니가 이 안에 아주 절묘하게 교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VIP 병동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은 것도 영화를 보면서 저도 이제 의사이기도 합니다만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절묘하게 묘사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위해서 어떤 VIP 병동에 대한 어떤 나름의 어떤 취재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아니요, VIP 병동은 취재가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취재가 힘들고, 대신에 제가 그 예전에 나왔던 뭐 기사들 이런 거 보고 또, 병동에 대한 거는 뭐, 그 VIP 병동에 꼭 근무하셨던 분이 아니어도, 이제는 그 병원 쪽에 계셨던 분들한테 조금 팁은 구했지만, 그 정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르고, 대략 이제는 거기가 되게 밀폐된 공간이고 또 진짜 그 특별하신 분들만 오는 곳이고. 그렇죠. 예, 물론 저는 제 이야기는 되게 가상의 어떤 설정이고요. 병원 얘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요. 해보고 싶었고 사실 그 병동 자체가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 굉장히 호화스러운 호텔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같은 그런 특급 병원들은 그렇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마돈나라는 그 인물의 이야기고 요즘 또 어떤 사회가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막 어떤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장기 이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막 또 그 외에 어떤 안락사 문제 이런 것들도 안락사 문제도 사실 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한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식물인간처럼 그 생명을 연장하시는 분들 얘기도 듣고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이 돼서 이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생명이라는 게 뭘까? 생명도 그냥 죽고 태어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하게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이 갖는 어떻게 보면 욕망이 엄청난 그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게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거를 좀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세월호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뇌리에 있는 것이 생명이냐 자본이냐, 생명이냐 이윤이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이 영화도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돈나라는 그 여성의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 이 사회가 한 여성에게, 한 힘없는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의 무게 같은 것이 아주
아주 잔혹하게 이렇게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것이 단지 어떤 순수한 상태의 피해자라고만 그려지지는 않는 면도 있습니다. 보면 뭐 마돈나도 어떤 자신이 어떤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면모를 보인다든가. 또는 또 왜 병동 간호사인 사람도 어떤 뭐 섹슈얼리티를 지렛대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순수한 피해자이기만 하지 않다는 점이 어찌 보면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사회적 약자의 모습을 굉장히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면에서는 관객들과의 소통의 과정에서 쉽지 않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렵지만 이러한 선택과 묘사를 하신 이유 같은 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건 인간 자체가 단순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 선한 사람이 무조건 선한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 무조건 악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그걸 느끼고 제 안에도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딜레마를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가진 인물로 설정을 했고요. 특히 그 안에서는 그 VIP 병동이라는 곳에서는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 인물들이 들어갔을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그 현주라는 인물은 좀 섹슈얼함으로 자기의 어떤 사실 왜냐면 그 지위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사실 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있지는 않고 제가 영화적인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극대화시킨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 영화에는 그런 건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어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위가 이제 낮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어떤 선택점들이 굉장히 쉽게 아주 좋은 선택점. 내가 그냥 이것만 손을 뻗으면 보석을 만질 수 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캐릭터를 짤 때. 예, 그런 것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병원, 회사, 콜센터 그 회사 복도에서 처음 이제 그 마돈나라는 인물이, 어떤 성적 성추행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장면 같은 거에서도 보면 일방적이지만은 않거든요. 근데 또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의 마돈나의 어떤 표정이 이렇게 싹 상기되듯이 변화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뭐 직장 내의 어떤 성폭행의 문제를 어떤 일면화 시키지는 않았다. 굉장히 예민하고 논쟁적인 점들을 그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갔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 지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독님께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고민이 많고요. 지금 왜냐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 근데 저는 철저하게 미나라는 인물을 짤 때 그 캐릭터에 충실하게 가려고 했었거든요. 일반적인 여성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인물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인물이 그 영화 안에서 새롭게 창조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나는 이미 애정 결핍과 어떤 그 자라온 어떤 성장 배경에 그런 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마치 그 복종하듯이 선택하는 인물 그만큼 기댈 언덕이 없는 그런 인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지. 그게 저는 어떤 지금 약간 오해를 받는 일반적인 여성들 제가 약간 어떤 어떤 마초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인물 미나라는 캐릭터를 놓고 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여성들, 밝고 명랑한 여성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있는 거고, 저희 영화에 커피 만드는 친구 같은 친구가 미나 아니라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밝고 건강하고. 예. 네. 하지만 제가 선택한 것은 미나라는 인물인 거죠. 예. 그 차이 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어떤 그 대사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돈나가 이렇게 막 화려한 치장을 한다든지, 막 이렇게 폭식증처럼 많이 먹는다든지 할 적에 왜 그러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적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 존재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보면은 너무나 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러한 사람이 을 위해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어떤 돌봄과 보살핌이 그 안에 있어줬어야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떤 심각한 가해와 폭력이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첫 번째 직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직장에서 사실은 지위가 낮아질수록 그 성폭행의 강도와 2차 가해의 양상은 더 악랄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더 노골적으로 이러한 폭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 저는 결코 이게 우연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성의 지위가 한 단계씩 떨어질수록 그에 대한 폭력은 더 무방비 상태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구조적이고 필연적인 모습 같은 것이 이 영화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이 영화의 굉장히 어떤 중요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직장 내의 성폭행 또는 이것은 사실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 안에서의 약자인 여성이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폭력을 사실 응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 영화의 주제와 방점이 여기에 찍혔다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감독님의 어떤 소감? 네, 그런 건데 제가 좀 뭐냐면은 영화를 딱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사회의 어떤 한편에선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항상 그 여자 노숙자들을 더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진짜로 영화를 오히려 만든 이후에도 더 많이 본 게 아침마다 정말 야한 옷을 입고 길거리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항상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분도 본 적이 있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 눈이 풀려 있어요, 이미. 영혼이 망가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이야기들이 그런 그 어떤 극한점으로 인물을 몰고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보았던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인생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는 어떤 그런 게 이렇게 가게 만드는 팬이 그렇게 가게 만들고 그 인물들이 자꾸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어떤 늪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가게 된 것 같아요. 마돈나라는 인물은 보면은 어찌 보면 굉장히 무능하고 나약해서 이제 폭력의 피해자가 쉽게 되는구나, 좀 쉽게 사람들에게 속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을 때는 어떤 마지막 저항의 한방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어떤 자신의 어떤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강인함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어떤 논쟁의 지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 자기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성 같은 것은 굉장히 이 사람에게 높게 보인다는 점이죠. 이런 어떤 마돈나의 캐릭터, 성격 같은 것은 감독님께서 어떻게 착안하고 만들어 가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얻어맞던 사람도 어느 순간 누군가를 정말 분노를 표출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분노의 형태일 수도 있고 살려는 어떤 욕망, 의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돈나라는 그 인물이 미나라는 인물이 점점 나락에 떨어져서 정말 저는 어떻게 설정했냐면 이 사회가 이제는 인간이 정말 쓰레기통에 처박아둬도 이렇게
모르겠구나. 쓰레기통에 진짜 묻혀 있어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랬을 때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잖아요. 미나가. 그랬을 때 과연 그래도 인간이면 죽기 전에 지나가는 뭐라도 물든지 아니면은 구원의 손길이라도 요청하든지 일어나려고, 쓰러졌지만 일어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지막에 어떤 촛불이 꺼지기 전에 어떤 의지? 네.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썼어요. 네. 희망이라기보다는 의지. 인간이기 때문에 사물이 아니잖아요. 네. 밟으면 꿈틀하게 네. 되는. 네. 근데 보면 그 마돈나라는 그 인물을 굉장히 입체적이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뭐,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본다? 물론 보았어도 우리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말 변방에 놓이게 된 이제 그런 여성일 텐데, 이런 경우에, 이런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배우의 어떤 고충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권소연 배우는 스크린에서는 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인 배우를 캐스팅하면서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훌륭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독님께서는 이 배우와의 어떤 처음에 캐스팅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디렉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나? 예, 일단은 뭐냐면은 사실 원래 폭식증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몸집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배우였고, 그래서 일반 다른 배우들은 사실 거의 다 날씬해가지고, 예, 일단은 몸을 죄송하지만, 예, 어쨌든 배우분께는 미안하지만 사실 약간 그때 통통했거든요. 그리고 얼굴이 가진 그 되게 여러 가지가 표현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믿고 가기로 했었고, 제가 이제는 캐릭터를 만들 때 이제 주문한 거는, 역시 뭐였냐면 그 리허설을 할 때, 미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어떤 표정들이, 다양한 표정들을 보게 되거든요. 리허설을 하면. 특히 카메라로, 캠코더로 찍었어요. 찍으면서 하면은 여러 가지를, 프레임까지도 잡아서 저 배우한테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근데 거기서 딱 뭐냐면은 어떤 부분들을 하면서 나는 미나가 우리가 보기에 아주 일상적인 인물로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자기를 다 놔버리고 누군가에게 좀 복종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눈빛, 이런 눈빛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주문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영화에 사실 어느 부분들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 그런 좀, 왜 그러냐면 신인이고 또 뮤지컬 연기는 굉장히 좀 크잖아요. 큰 무대에서. 그리고 사실 저희처럼 카메라가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뭔가 서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눴어야 됐거든요. 기본적인 어떤 그 연기라든지 배우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결국은 카메라라는 방식이 들어왔을 때는 또 카메라 연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너의 모든 큰 스크린에 네 눈과 이 모든 것들에 관객들은 주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영화는 어찌됐든 어떤 여성의 어떤 순환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여성주의적인 많은 어떤 논쟁점들을 이 안에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성주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영화를 눈여겨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에서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주어지는가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돈나, 미나는 아주 극한적인 상황에서 임신을 하여서 또
또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저 최선의 노력을 나름대로 한다든가. 근데 그 이유를 물었을 적에 이 아이는 저는 자신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나를 사랑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 또는 그 어떤 모성이라는 어떤 연대점을 가지고 이 미나라는 캐릭터와 해림이라는 캐릭터가 만나게 되는 것들에서 모성을 너무 이렇게 절대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고요. 있고 또 뭐 마돈나라는 이름이 갖는 그게 그렇죠. 또 성모 마리아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고 보고요. 하지만 모성을 강조한 영화는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 그 어떤 이 세계의 욕망의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에 대한 그리고 특히 그 미나와 해림이라는 여자들이 처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젠 나중에 어떤 모성이 일부러 들어가지만 저는 그걸 신화시키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가장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마지막에 그 미나의 선택점 그게 저한테 엄청난 고민이었어요. 그 아이를 죽여야 될까 살려야 될까. 예. 그랬는데 제가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를 더 가지를 못했어요. 저는 죽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예,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이래저래 어떻게 알게 된 미혼모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인물들하고 전혀 달라요. 되게 밝으신 분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자 아빠하고 어쨌든 안 좋아서 자기는 헤어졌다. 그 남자가 정말 싫다. 그래서 아기를 지우려고 했다. 병원에 갔는데 초음파를 보고 발길을 돌려 나왔다. 하나의 생명이 내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 죽이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남자를 정말 싫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아빠를 잊어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신기했고 또 제가 그래서 여러 사례들을 외국 사례까지 다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외국에서는 이런 미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데 그 아이를 선택한 그 여자의 어떤 인터뷰 이런 것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니지만 이건 결국에 인간의 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 신의 영역이 아닐까. 어떤 생명체라는 게 그 생각이 들어서 섣불리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열린 결말로 저는 둔 건데 너무 그게 선명하게 강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 이해가 가요. 그렇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 결국 제가 의도한 건 뭐냐면은 모성이든 어떤 그 마돈나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 그 모성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팝 가수의 어떤 섹슈얼에 있지만 저는 그 두 가지 자체가 이 사회에서 모두 다 소비되는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성을 그 두 가지만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그 여성이기 전에 어떤 인간이면서 여성이란 독특함이 있는데 그 넓은 사실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그걸 생각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영화를 좀 잘못 만들었나 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떤 논란이 되는 것들이 저는 뭐 예.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특히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이다라는 것은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모성을 절대화시켰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림과, 이 미나가, 이렇게 조우하게 되는 그 접점도 꼭 모성이라기보다는 약자와의 연대 같은 걸로 이제 저는 읽었거든요. 또 보면 그 미나가 결국 거리의 여자가 되었을 적에, 거기에서도 그 여성들이 어떤 조건 없이 잠자리와 일거리를 결국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제공하는 이제 그런 모습 같은 것을 통해서도 저는 어떤 극한에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끼리의 어떤 모종의 희미한 끈 같은 것이 결국은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는 그런 지점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저는 읽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꼭 모성을 절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화 보면 그 마돈나의 학창 시절이 아주 짧게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결국은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라는 것을 이제 따져 보았을 때 학창 시절 어떻게 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나, 학교에서는 어떻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인물이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 근데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거기에서의 어떤 그 교사는 굉장히 무심결에 어떤 행동을 한 거였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 이 아이의 일생의 어떤 문제의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신 그런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일들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어떤 짧지만 마돈나의 학창 시절을 그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셨나요?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제가 있을 때도 부모로부터 완전히 방치된 아이들도 있었고, 심지어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친구들을 실제로 봤었고, 결국 이 어린 아이들도 좀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고, 미나라는 인물은 그래서 그 어릴 때, 사실 이렇게 옛날에도 그렇잖아요. 그 지금은 그런 규제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미나의 어렸을 때는 어쨌든 이런 갈색 머리면은 무조건 염색했다. 염색해와라. 네. 뭐 이랬고, 머리도 사실 단속했잖아요. 길이도.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 또 시나리오 작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한 친구가 자기 반에 있었던 머리가 정말 거의 금발에 가까웠던 친구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 아이가 맨날 맞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물을 예.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무심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한 아이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네. 끝까지 어떤 말을 걸지 못하는 장면으로 이제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서도 정말 이렇게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었더라면, 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픔을 공감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들 같은 것이 많이 있어요. 이 영화를 저희 나라 자체가 굉장히 집단주의 문화라는 게 있어서, 그 학교도 그렇잖아요. 왕따 학생이 생기는 이유도 어떤 그런 집단주의적인 문화거든요. 그래서 왕따 학생이 생겼을 때 그 아이를 보호하면 그 아이도 왕따가 돼요. 예. 이런 어떤 문화들. 그래서 참 묘한 문화인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죠. 거기에도. 예. 저는 이제 이 영화가 뒤로 갔을 때 굉장히 격렬해지는 어떤 윤리적으로 격렬한 문제를 향해 치달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누가 죽고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결정이 있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까 감독님께서는 아이를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해림이라는 인물이 어쨌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사회적으로 봤을 때 멀쩡해 보이는 의사라 할지라도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냥 무력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요. 무력한 방관자, 이제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그 해림이라는 인물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은 굉장한 범죄를 저지른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도 그냥 세속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범죄자로부터 출발해서 사실은 범죄자로 끝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영화를 보는 과정 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범죄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윤리적인 주체 혹은 윤리적인 영웅, 가장 영웅적인 마지막 결단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의 정말 그 해림이라는 사람이 앞서서의 텅 빈 눈을 가진 사람이었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든 뭔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싸구려 동정심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됐다가 사실은 가장 큰 동정심을 발휘하게 되는, 동정심 그 이상의 것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해림의 삶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물론 이것은 거기까지는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네. 감독님께서 나름 생각하신 것은 어떤 걸까요? 글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그 이유를 생각 안 해봐서. 근데 다만 그건 있었어요. 그 해림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능동적인 인물은 아니잖아요. 물론 원래 그 시나리오에 뭐가 있냐면 그 공장 남자를 죽이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복수죠. 예. 그래서 사실 그걸 넣었으면 아마 지금 현재의 어떤 논란, 모성을 강조했다는 논란 이런 것들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예, 근데 제가 그 장면을 찍어놓고 편집에 넣지를 않았어요. 예, 이유가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해림이라는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까지 갈까? 이 소시민이? 소시민이잖아요. 힘없는 그 소시민의 선택은 그렇게 큰 영웅적인 액션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을 작게라도 구원을 해줬을 때, 이 세계가 그 구원을 받은 다른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또 구해주는. 그렇죠. 이 작은 손길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그 웨딩 그 사진을 보지만, 그게 뭔가 사실 크게 웃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약간 슬픔과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그런, 살짝 아마 원래는 웃는 거 넣었다가 없앴어요. 예. 알 듯 모를 듯한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사라지는 예.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저는 감독님 말씀에서 어떤 더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이 우리가 작은 손길, 작은 도움, 작은 윤리적인 결단 같은 것을 통해서도 조금씩 이 사회가 나아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 변요한 씨가 그 연기한 그 캐릭터의 경우에도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사람이 놓이게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떤 구조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런 어마무시한 어떤 부조리 같은 것을 목도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무엇이 옳고 그르다 정도는 계속해서 끝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도 어떤 방식으로든 선을 행하게 되는 작지만 그 안에서의 어떤 저항 같은 것이 굉장히 돋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변요한 배우의 어떤 호연을 보러 오신 분들은 저는 그 대목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 대목을 또 좋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이 영화를 알려주시고 있고 요한이를 보러 왔다가 사실은 다른 전체 영화를 보고 나서 요한이 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영화 자체를 되게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되게 열심히 홍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마 그 부분들은 아마 다들 보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한이도 이 사실은 요한이가 뭐 미생하기 전에 지금 미생하고 저희가 스케줄이 겹쳤어요. 촬영 스케줄이. 근데 그 시나리오의 분량이 자기가 적은데도 되게 하겠다는 열정과 의지가 되게 커서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분량이 사실 많지도 않은데 그 캐릭터에 굉장히 욕심을 내고 저하고 계속해서 좀 제가 오히려 되게 바빴어요. 바쁜데 귀찮게 굴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는 그 의사를 만나라. 근데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스텝 붙여서 레지던트를 만나게 했어요. 근데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루 동안 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쨌든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이제 거기서는 레지던트 된 지 얼마 되지 레지던트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거의 펠로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 그냥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왜 뭐가 답답해서 저기서 저만큼의 모욕을 당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집단과 조직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부조리와 비리를 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디까지의 내 목소리를 낼 것인가 사실 작은 저항을 하기조차 굉장히 힘들 때가 많고요. 근데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지를 완전히 망각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선함을 우리가 행하고 유지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겠고, 우리가 저 요한이 정도의 그런 정도의 윤리만 견지하더라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었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봤을 때. 소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지점이 저는 사실 소영웅이어도 그게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큰 액션이 아니라도.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결말까지를 보면 이게 명왕성 때와는 굉장히 사뭇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왕성은 정말 파국적인 결말을 향해서 치달아 간 것이고 실제로 파국이 일어나고요. 근데 마돈나의 경우에는 어떤 파국점을 지나서의 어떤 구원의 이미지 같은 것이 있거든요. 장편 데뷔작이었던 감독님의 그 레인보우 같은 영화는 보면은 나름 허허실실의 희망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희망은 어떤 정면 돌파하고는 좀 다른 방식의 어떤 우회적인 희망, 뭐 옆에 다른 길이 있었네 같은, 그러나 결국은 잘 됐네, 뭐 이런 것이었는데, 그거에 비한다면 지금 마돈나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절망과 희망의 변증법 같은 정말 바닥을 치고 다른 방식으로 솟아오르는 그런 희망의 어떤 극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감독님께서의 어떤 인생관 이런 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 왜 이렇게까지 용감하게 정면 승부를 건 것일까? 어떤 구원, 심지어 종교적인 구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단히 용감하게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희망이라기보다는, 희망으로 선택했다기보다는, 저는 원래 약간 회색주의자, 허무주의자라서 뭔가 결정을 딱 하는 것보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명왕성을 하고 나니까, 물론 명왕성에서도 뭔가 그 인물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주인공의 결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인공이라면이라고 바꿔서 생각해서 한 건데, 요번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희망이 아니어도 그 아이가 태어난 게 그 중간에 그 남자가 말한 것처럼 태어난 인생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거를 결정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뭔가 이거야라고 제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 관객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예. 저는 그 대목에서는 한나 아렌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우슈비츠 다 이런 것까지를 다 본 사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그것이 그냥 희망일 수 있지 않느냐. 그냥 들으면 굉장히 나이브한 이야기인데 네. 이 영화 속에서의 그 한 생명의 탄생이라는 거는 그만큼의 아우슈비츠에서의 겪은 이후에도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 정도의 그런 어떤 농도를 지닌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감독님 영화가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분들과 만나서 많이 이야기가 좀 풍성하게 그것이 논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왜 마돈나는 저렇게 영락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든 이것이 뭐 여성주의적으로 어떤 논쟁점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에서 실제로 논쟁이 붙든 어떻든지 간에 저는 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일단 보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마돈나라는 영화를 가지고 일반 공중파나 이런 데에서는 보통 한 10분 이런 식으로 짧게 그냥 개괄적인 이야기만 보통 인터뷰를 할 텐데 거의 막
많은 스포일러까지를 포함해서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과 대답을 들어봤습니다. 감독님 마무리 멘트 한번 해주시죠. 예, 어쨌든 개봉한 지 지금 4일째인데, 적은 상영관에서 했지만 지금 10,000명 정도 관객이 든 걸로, 10,000명 조금 더, 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영화는 어쨌든 제가 만들었을 때 또 하나의 생명체인 것 같아요. 그게 혹평을 받든 호평을 받든 되게 담담하게 이제 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되게 먼 거리인데 시간 내서 와서 봐주신 모든 분들께,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바람이 있다면 지금 걸려있는 상영관에서 조금 더 오랫동안이라도 걸려서 사실 저희 영화에 함께 참여하신 스텝 배우분들 되게 어렵게 찍고, 또 저희 도와주신, 투자해주시고, 배급해주시고, 이런 여러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손해는 안 끼쳤으면, 손해가 아니래도 그래도 그분들이 가서 저희 스텝들 중에서는 진짜, 나 마돈나 했으면은, 그래, 마돈나 했어? 이 정도라도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으면, 배우분들도 그렇고, 배우분들도 사실 개런티 많이 받지 않고 했는데, 돈은 못 벌더라도 저희가 좀, 그래도 완전히 그냥 잠깐 나왔다가 잊혀지는 영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감독님 영화를 또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기를 가장 원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황진미의 문콕 토크는요, 앞으로도 대중문화에 있어서 가장 논쟁적이고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다른 게스트분 모시고 또 많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